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차기 정부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안 대표는 국정 전반 현안을 논의했지만 인수위원장 등 인사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전화통화를 갖고 우호 협력 증진을 다짐했습니다. 이어 주한 중국 대사와 미국 대사를 잇따라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패배 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데 이어 의원총회를 열어 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며 책임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맛수. 오늘은 초박빙의 승부가 펼쳐진 20대 대선 결과 남녀 간 선택이 엇갈렸던 2030 청년 세대 표심을 짚어보고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진 전국 상황과 여야 정치권 과제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막판 단일화를 이뤘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나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는데 관심을 모았던 인수위 관련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당선인의 새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윤곽도 나왔는데 인수위를 7개의 분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장 인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이틀 만에 단일화를 이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도시락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배석자 없이 2시간 넘게 회동이 이어졌는데 회동 후 안 대표는 윤 당선인과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인수위원장 등 인사 관련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복원해야 될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경제 문제 그리고 데이터 산업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아마 거의 전반에 대해서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윤곽이 나왔습니다. 인수위는 기획조정과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등 7개 분과로 꾸려질 예정인데 관련법에 따라 인수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인수위원 24명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인수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위원장에는 선대본부장을 지낸 권영세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이번 주말까지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인수위를 서둘러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구상을 해서 국민들 보시기에 불안하지 않도록 빨리 출범을 시키겠고요. 후보 시절 광화문 대통령을 공약했던 윤 당선인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TF도 설치됩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정부 서울청사에 있는 국무총리실 공간이, 임기 동안 지낼 관저는 청와대 인근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미중일 주요 국가와 소통하며 외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일본 기시다 총리와 통화를 하고 주한 중국 대사와 주한 미국 대사 대리도 연이어서 만났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당선 직후 외교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데 이어 오늘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하며 당선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윤 당선인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취임 후 이른 시일 내에 만남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한미일 세 나라가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현안과 관련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주한 외교사절과도 잇따라 만났습니다. 먼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선 양국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 하는 등 소통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한중 관계가 더 발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싱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내온 축하 서한을 전달했는데 시 주석은 올해 30주년이 되는 한중 수교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우호 협력을 강화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했습니다. 우리 중한 관계 대통령님하고 시진핑 주석님이 이끌어서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어 오후엔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만나 한국의 유일한 동맹 국가는 미국이라며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경제, 기후 협력, 또 보건 의료 이런 첨단 기술 이런 모든 그런 의제들이 한미 간의 혈맹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고. 14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ties between the Korean people and the American people, we can celebrate the fact that the ROK Korea U.S. alliance is stronger than ever.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 주요 국가와 소통을 마무리한 윤석열 당선인. 취임 후 첫 외교안보 무대 대비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간 협력체인 쿼드 참석차 오는 5월 일본 방문을 추진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첫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진로와 6월 지방선거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비대위 체제 전환에 따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당기기로 하고 교황 선출 방식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대선 패배 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성원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책임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을 빠르게 재정비해서 더 많은 국민께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다 함께 책임 정치의 일로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 때 국민 통합을 위해 내걸었던 정치 개혁안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위성정당 방지, 또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이런 법안들과 함께 선거운동 기간에 저희가 약속드렸던 여러 개혁 법안들, 의안들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다음 달 예정이었던 차기 원내대표 선거도 앞당겼는데 오는 25일 전까지 입후보 절차 없이 과반이 나올 때까지 숫자를 줄여가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다음 주까지 감사와 반성 주간으로 하고 전 지역위원회에 선거운동 때처럼 국민들에게 감사와 반성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중앙위 인준을 거쳐 비대위 구성 여부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 패배 책임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문자폭탄이 쏟아졌는데 문자 내용은 패배 원인은 이낙연 전 대표다. 송영길은 추미애를 지켜라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의회 경험이 전무한 윤석열 당선인에게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협치는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꼽히는데요. 윤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과 산적한 국정 현안을 앞두고 여소야대 국면을 어떻게 풀어갈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110석 대 더불어민주당 172석,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합당을 하더라도 3석, 여기에 이번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대구 중남구 지역 의원이 합류해도 4석을 추가하는 데 그칩니다. 윤 당선인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50조 원 이상의 코로나 손실보상 지원, 이 부분은 민주당도 뜻을 같이 해온 만큼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입법 사안, 특히 총리 인준 등 인사 문제도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여소야대 정국이던 과거 김대중 정부 초기 초대 총리 인준이 6개월가량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가부 폐지, 주식 양도세 폐지 등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 상당수는 입법 사안이어서 야당의 협조가 전제돼야 합니다. 이를 의식한 듯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협치할 것이라고 공언해왔고 당선 이후에도 연일 협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국가에서 여소야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그런 여소야대 상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가 훨씬 성숙돼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초부터 강대강 대치로 나설 경우 발목 잡기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고 6월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성공 조건으로 협치가 떠오른 가운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원활한 새 정부 출범을 위해 윤 당선인의 첫 내각 구성에 탕평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더 나은 변화를 위한 길을 함께 걸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후보는 SNS에 이재명이 진 것이지 새로운 대한민국의 열망과 국민 통합을 바라는 시민의 꿈이 진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서로를 향한 격려와 연대로 결속이 더 단단해질 수 있음을 보여달라며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유시민 전 이사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취임합니다. 노무현 재단 측은 정 전 총리가 지난 2월 말 임시이사회에서 이사장에 선임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전 총리의 대선 제언 활동으로 취임을 미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전 총리의 공식 취임식은 오늘 18일 열립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 뜻을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 글을 올려 중앙 정치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맡기고 저는 하방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키워준 대구부터 리모델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하방을 결심했다며 출마 의지를 보였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다음 주쯤 대구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이 투표 부실 관리와 관련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이어서 본투표에서 동명이인 신원 확인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 또다시 무능이 일어났다며 하루빨리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21세기에 벌어졌다고 믿기 어려운 퇴행적 행태로 일관했다며 책임져야 할 노 위원장은 비겁한 침묵과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대선 결과 1, 2위 격차가 1%포인트도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초박빙이었는데 지상파 3사 출구조사가 당선 후보 예측 그리고 더불어서 득표율까지 거의 정확하게 맞췄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출구조사와 개표 결과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 득표율 이재명 후보가 47.83, 윤석열 후보가 48.56% 기록했죠. KBS, MBC, SBS 지상파 3사가 조사한 출구조사는 이 후보가 47.8%, 윤 후보가 48.4%를 기록했습니다. 당선 후보를 맞추는 건 물론 이제 실제 개표 격차가 출구조사 격차와 단 0.13%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요. 또 2.5%로 예측된 심상정 후보 득표율 역시 실제 개표에서 2.4%로 나타나며 상당히 근접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역별 출구조사 결과 역시도 예측치가 상당히 정확도가 높았어요. 네, 지역별 개표 결과와 출구조사 결과 최대 차이가 3%포인트였는데요. 네. 득표율을 살펴보시면 지역별 승패도 모두 맞췄고요. 다 표기되진 않았지만 1.5%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지역은 총 16개 지역 중 4개 정도였습니다. 격전지로 꼽힌 서울과 경기는 0.3에서 4%포인트, 대전과 충북도
10%포인트 안팎의 차이였습니다. 전북의 경우는 윤석열 후보 득표율을 정확하게 맞추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그 상황이 그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이제 그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사전 투표율이 역대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또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이 자가 격리자, 확진자가 그 예상, 그 조사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예측하기 상당히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확도가 높았던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네, 먼저 출구조사 응답자 수와 응답률이 높았던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조사원 1,600여 명이 투입돼 본투표 당일인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네. 전국 35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7만 3,29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응답률도 80%대로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또 현행법상 출구조사를 할 수 없는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36%를 기록하며 우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방송사들이 처음으로 사전투표 직후 별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6일과 7일 각각 사전투표 참여자 5,1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해서 지지 후보를 묻고 예상 득표율을 산출한 겁니다. 중앙선관위가 제공하는 사전투표 지역, 연령, 성별 등의 경향성을 조사해서 축적한 데이터로 본투표 당일 출구조사 결과를 보정해 최종 예측치를 발표했습니다. 본투표 당일 출구조사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51.9%, 이재명 후보가 44.1%였는데요. 사전투표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51.7%, 윤석열 후보가 44.7%로 두 개를 보정해 신뢰성 있는 결과가 도출된 겁니다. 네, 출구조사에 여론조사를 이제 좀 보정을 해서 결과치가 이제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JTBC도 이제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상파 3사와 결과가 다르게 나왔는데 왜 그런 걸까요? 네, JTBC는 이 사전투표 성향 반영과 투표소 개수를 그 예측치 차이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사전투표 여론조사 샘플과 출구조사 표본이 된 투표소 개수에 따라 최종 예측치가 달라졌다는 설명인데요. 출구조사의 경우 지상파 3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단독으로 진행한 JTBC는 전국 17개 시도 전체 투표소 중 조사 특성을 감안해 지정한 140개 투표소에서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결국 표본이 더 많은 방송 3사가 출구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만 JTBC는 출구조사에서 두 후보 예상 득표율 차이를 0.73%포인트로 예측해 오차 범위 내 값을 도출했다면서 오차 범위 내라는 건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한계 등은 면밀하게 검토해 추후 보완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표본 수가 이제 클수록 정확도도 뭐 비례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확했던 출구조사 결과하고는 다르게 선거 직전까지 실시했던 여론조사는 실제 결과하고 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드러났는데 어떤 여론조사는 그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바깥으로 승리를 할 거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죠. 네, 그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라고 하죠. 이때도 조사업체들은 계속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이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밖 최대 7%포인트밖에 윤석열 후보 승리를 점쳤었는데요. 심지어 국민의힘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에서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는 심지어 10%포인트 이상을 점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초박빙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국민의힘에선 상대적으로 적은 득표율 차이에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네. 이들 자체 여론조사도 그렇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이렇게 박빙으로 흐르리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기 때문에 충격을 그 출구조사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방심하고 조금 해이해졌던 것이 아닌가. 네, 이렇듯 7일과 8일에 실시된 깜깜이 기간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면요. 리얼미터의 경우 3,000명을 대상한 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후보가 50.2%를 얻으며 46.5%의 이 후보와 3.7%포인트 차이를 보였고요. 한국갤럽은 2,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윤 후보 46%, 이 후보 40%로 지지 격차 6%포인트였습니다. 리서치뷰는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요. 두 후보 격차 7.6%포인트
1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습니다. 이렇듯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이 윤석열 후보의 우세한 승리를 예상하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초접전 양상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우세할 것이다라는 여론조사 대부분의 결과는 이제 맞긴 했지만 그 격차가 워낙에 크게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그 여론조사가 예측이 실패했다 이런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은 또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먼저 조사 규모나 그런 방식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출구조사의 경우에는 이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직접 찾아가서 대면으로 묻는 방식인 반면에 네. 이 전화 여론조사의 경우는 전화로 의사를 묻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전화 여론조사의 경우 모르는 번호를 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만큼 정치에 관심이 많은 정치 고관여층의 적극적 응답이 표본 과대 반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투표장에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도 응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득표율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선거 무관심층이나 투표 포기층, 또 마지막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표심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20대 여성의 표심 결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4.7%포인트 낮았는데 출구조사로 추정한 성별 투표율에선 여성 투표 참여가 몰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여가부 폐지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심상정 후보에게 소신 투표하던 20대 여성들이 막판에 이 후보 지지로 쏠린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렇듯 민심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또 기존 유권자 특성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출구조사와 여론조사 모두 더 정확한 분석 기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3월 11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재부상한 여가부 폐지 논란입니다. 20대 대선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정부 부처 바로 여성가족부죠. 윤 당선인이 지난 1월 초 SNS에 올린 7글자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가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첫 수술대에 오르는 부처가 여성가족부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대선 결과가 나왔던 어제 정부 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앞에는 홍보용 모니터 전원이 이렇게 꺼진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수위 출범도 전에 여가부 폐지 공약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는 좀 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선거 결과에서 놓고 보기 때문에 젠더 갈등 문제라는 것이 표심을 완전히 양쪽으로 갈라놓지 않았어요. 이러한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무조건 여가부를 폐지하겠다 할 것 같으면 그 갈등 구조를 더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여가부가 이 여성 정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청소년 정책, 가족 정책, 다문화 정책 다양한 분야들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대안 없이 단순하게 7글자 정도의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하면 표심에서 드러난 젠더 갈등을 더 촉진시킬 수 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런 우려를 드러내면서 폐지 공약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거대 야당이 되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안 없는 정책 추진에 반대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어제 투표에서 나타난 2030 여성들의 민심을 잘 헤아려야 한다면서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공약철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여성가족부 폐지가 반여성 정책은 아니라면서 공약 이행을 다시 한번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무슨 반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성가족부는 특임부처로서 그 수명이 다했고 업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당연히 공약대로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20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선 여성가족부. 윤 당선인이 내걸었던 공약대로 폐지가 될지 아니면 대선 결과에 나타난 여성 표심을 반영해서 공약에 변화가 있을지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정치톡은 안 찍어서 미안해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2.37%의 저조한 득표율로 네 번째 대선 도전을 마무리 지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지난 19대 대선보다 득표율은 절반 넘게 줄었지만 완전히 좌절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투표 당일 저녁부터 개표가 완료된 어제 새벽까지 심 후보에게 무려 12억 원의 후원금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자발적 후원에 나선 건지 정의당 여영국 대표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심상정 3번을 마음으로 찍고 싶었는데 네. 혹시 심상정 찍으면 1번이 된다 또 2번이 된다 이런 분들이 소신대로 찍어주지 못한 미안함 주로 이재명 쪽으로 많이 옮겨갔다. 제가 보는데 그런 분들의 좀 미안한 마음이 공감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상정을 찍고 싶었지만 박빙의 선거구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을 찍었어야 했던 분들이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후원금을 보내온 것 같다. 여영국 대표는 심 후보에게 쏟아진 12억 원의 후원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안 찍어서 미안하다는 지지 유권자들의 마음이란 건데요. 실제로 개표가 한창이던 지난 9일 밤 몇몇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울면서 1번 찍었지만 내 마음은 심상정과 함께한다. 최악이 싫어서 차악을 선택했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다. 다음 대선에서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후원한다는 게시글과 함께 심 후보에 대한 후원금 인증 릴레이가 이어졌습니다. 심 후보는 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란 뜻의 지모미 후원금이라고 칭하면서 시민들의 마음에 큰 위로를 받는다는 글을 SNS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양당 정치의 벽을 끝내 넘어서지 못한 1세대 진보 정치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 네 번째 대선 도전도 실패했지만 후원금에 담긴 지지자의 응원과 열망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다면 다시 또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강은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먼저 그 선거 막판까지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과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당선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마지막까지 정말 열심히 뛰셨는데 이번 대선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먼저 김재섭 위원부터 듣겠습니다. 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득표차가 0.76%, 그러니까 역대 최소 격차였기 때문에 저희가 차라리 넉넉하게 이겼다 그러면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뭐 인수위도 준비할 테고 여당으로서 준비도 하고 그럴 텐데 0.76%라고 하는 지지율만으로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격차만으로는 사실 이 정부가 처음 시작하면서 뭔가 힘차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기에 상당히 어려운 요건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제 극단적인 여소야대 형태에 있고 사실 국민들의 지지라도 많이 받는 상황에서 개혁 과제들을 초반에 많이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역시도 1,600만 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또 달래고 대통령으로서 국가지도자로서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 두 진영의 유권자들도 좀 분열이 되어 있거든요. 당시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 당선자로서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면서도 개혁 과제들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굉장히 적은 득표차로서 대통령 후보가 당선돼서 저는 굉장히 무겁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겠다 그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먼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민주당이 비록 열심히 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헌화하신 부분들 잘 달래려고 했지만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윤석열 후보가 먼저 당선이 되셨으니까 축하의 말씀을 드리지만은 국민을 통합시켜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고 지금 선거 과정 속에서 많은 갈등과 이런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좀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또
민주당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자면 이재명 후보가 1,600만 표를 득표했어요. 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민주 진영에서 득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열망도 적지 않다. 표차가 0.7% 차이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정책들을 윤석열 후보도 좋다면 좀 차용하는 그런 통합 정부를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당초 2030 세대로 불리는 MZ 세대의 이제 표심에 관심이 이제 집중됐었는데 출구조사 결과에서 2030 남녀 민심이 이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이대남은 윤석열 당선인, 이대녀는 이재명 후보를 과반 이상 밀어주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 성별로 갈라치기 한 적이 없다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남녀 간에 이렇게 뚜렷한 차이가 보인 청년 표심,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시는지 박용훈 위원장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뭐 갈라치기 없다 한 적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이준석 당대표만큼은 갈라치기를 했죠. 여성은 아젠다 형성에 뒤처진다. 여성은 투표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도 자주 했고요. 또 여성가족부 폐지. 아직 우리 사회에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뭐 다른 부분은 모르겠어요. 여성이 안전한 사회, 뭐 유리천장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나가는 게 우리 사회의 열망인데 그것들을 이용해서 표를 소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2030 여성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셨다. 그런 면에서 지금 20대, 30대 남녀 간의 갈등을 좀 치유하는 것도 과제가 될 수 있겠고요. 지금 결과론적 보면은 이준석 대표의 세대포 이론 그리고 젠더포 이론이 굉장히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40대, 50대는 그리고 60대는 기존대로 뽑는 후보를 선택했고요. 20대, 30대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거라고 자신을 했는데 지금 반반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선거였죠. 네. 그런 면에서 갈등의 정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우리 사회가 갈등이 최고조로 높아졌기 때문이죠. 우리 정치가 야기한 갈등이라고 봅니다. 네. 이거를 갈라치기라고 보면 민주당은 사실 이번 선거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 없는 겁니다. 성찰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 뭐냐면 20대 여성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20대 여성들을 위한 정치적 아젠다들을 민주당이 발굴하거나 내지는 20대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폈거나 아니면 20대 여성들에게 호감이어서 지지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 20대 남성들을 위한 정치적 아젠다, 특히 젠더 문제라는 것을 이준석 대표가 처음으로 여의도권에 가져온 거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정치적 공론화를 했었던 것이고 처음으로 20대 남성들은 20대 남성으로서 겪는 어떤 사회적 문제들을 처음으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그걸 대변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20대 남성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한 겁니다. 20대 남성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한 것은 굉장히 최근의 일이에요. 이게 오래된 일이 전혀 아니고 역대 선거를 다 봐도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에서 대통령이 배출됐을 때에도 20대, 30대 남성들의 지지율은 굉장히 낮았었어요. 이번에 20대 남성들이 이렇게 지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20대 남성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누군가가 국민의힘에 등장했다는 얘기로 해석을 하셔야지 20대 여성들의 아젠다나 20대 여성들을 위한 정치도 전혀 하지 않은 민주당에서 사실은 반사적으로 20대 여성들의 지지율을 받게 된 거거든요. 정의당을 지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했다. 사실 20대 여성들이 민주당을 좋아서 지지한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20대 국민의힘이 20대 남성들의 이야기를 대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20대 여성들의 이야기를 대변해주는 정치인이 국민의힘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20대 남성들이 먼저 국민의힘을 지지한 것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어떤 이 젠더 이슈, 그다음에 이 세대 이슈를 가지고 폄하를 하거나 내지는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 20대, 30대 남성들에 한해서라도 과반 이상 득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이거대로 칭찬을 해야 되는 문제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17년에 홍준표 당시 후보, 유승민 후보, 안철수 후보의 여성 지지율을 다 합쳐도 지금의 지지율만큼 안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걸 갈라치기라고 폄하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가부 폐지 공약이 현실화될지도 또 관심사입니다. 2030 남성이 대다수인 국민의힘 청년 보좌역들이 적극적으로 낸 의견이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초안이 나온 인수위 7개 분과 중에 여성 관련은 없었습니다. 남녀 표심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고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여가부 폐지를 밀어붙일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석 의원님. 이 여가부 폐지라는 문제가 단순히 젠더의 문제로만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여가부 안에
젠더 이슈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굉장히 네. 주요한 이슈로 포함이 되어 있고 실제로 여가부가 민주당 정부 내에서 과연 여성들을 위한 인권 신장의 목소리를 내왔느냐, 민주당 그 광역단체장들의 성비위 사건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왔느냐, 여기서 이제 비판받아 마땅하겠죠. 당연히 여가부의 해체 논의는, 여가부 폐지의 논의에는 젠더 이슈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사실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여가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좀 갑작스럽게 생긴 부서인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름에도 알 수 있듯 여성가족부거든요. 여성들 이슈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 이슈로만 다루기에는 부라고 하는 조직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이슈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가족부라고 해가지고 가족 이슈를 여성부에서 이렇게 업무들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대부분 이제 이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이런 정부 부처들은 계속 몸집 불리기를 하게 됩니다. 예산을 깎지 않고 싶어하고 예산을 더 늘리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부의 이슈들을 여성의 이슈에 가져오게 되면서 사실 법무부의 이슈나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여성가족부에 상당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할 상충이 있었고 행정상의 효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쓰는 방식은 여성가족부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시민단체한테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윤미향 의원이 했었던 그런 제 단체 이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런 단체들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맞느냐? 저는 여기에서 동의하지 않고 젠더 이슈 문제는 우리가 천천히 접근해가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부처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 행정상의 문제점 이런 것 때문이라도 저는 폐지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앞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야겠는데요. 20대 남성의 이야기를 대변했기 때문에 그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대변했기 때문에 이대남이 윤석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것은 20대 여성은 남성이 차별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굉장히 차별적이고 여성들이 그 차별을 막는 차별주의자라고 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정말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 이야기하면요. 방금 윤미향 의원 말씀하셨는데요. 여성가족부의 예산 구조가 시민단체 직접 지원을 하는 예산은 1%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여성과 상관이 없는 가족 예산, 그리고 다문화 예산, 그리고 안전 예산으로 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익히 다 알려진 사실인데 선거가 끝나도 이런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고요. 여성가족부 폐지,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폐지에서 지금 신중론으로 돌아섰죠. 오늘 언론 보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20대, 30대 여성의 목소리가 이번에 큰 반향을 일으킨 만큼 국민의힘에서 좀 머뭇거리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뭐 정책은 공격하지 말아달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성가족부의 기존의 업무, 여성을 지원하는 것 외에 그런 일상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이뤄야 할 일이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와 야당이 된 민주당과 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네. 두 분의 그 토론 분위기가 대선 전보다 더 긴장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결과가 이제 0.7% 차이 정도로 났던 초박빙 승부였던 걸 지금 두 분이 대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화제를 또 바꿔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 당을 승리로 이끈 공이 크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세대 포위론 또 호남 30% 득표 자신 또 10%포인트 차 완승을 할 것이다. 이런 이제 발언들이 사실 빗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대 당 대표의 이번 대선 역할에서의 평가, 성적표가 결코 성공이 아니다. 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의원. 이게 호남에서 12%, 13% 정도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득표를 했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이 정도로 득표를 했던 사람을 생각해보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남에서 한 10% 정도를 득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뭐가 다른지를 봐야 되냐면 당시 이제 박근혜 후보가 가진 티켓 파워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호남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을 만큼의 사실 굉장히 높은 티켓 파워를 지닌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호남에서도 10%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건데 윤석열 후보는 사실 그 정도의 티켓 파워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더 그 당시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젊은 세대에게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비슷하게 10%, 13% 비슷해 보이지만은 그 안에 질적인 구성들이 굉장히 많아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에서 13% 안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젊은 세대 또 뭐 세대포 이론이 충분히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있는 것이 뭐냐면 20대 남성들은 그 득표 자체만 봐서는 안 됩니다. 20대 남성들이 가지는 영향력 같은 걸 분명히 봐야 되거든요. 20대 남성 자체가 수가 많지 않습니다. 전연령으로 쭉 우리가 지켜보게 되면 당연히 60대 이상이 훨씬 더 많죠.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득표량 자체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의 공을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는 영향력, 그들이 가지는 문화 생성력 이런 것들이 사실 선거를 굉장히 유리한 국면으로 많이 이끌어갔다는 데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각 지역 특산물로 해가지고 어퍼컷 사진을 활용해가지고 지역별로 그걸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카드 같은 것도 만들어졌는데 다 20대 남성들, 20대 여성들이 만든 작품들입니다. 그것들이 보면은 20대 남성들의 표가 많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20대는 별로 영향을 못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그 20대 중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전혀 간과하는 굉장히 그 1차원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세대포위는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호남에서 10% 이상 득표를 했죠. 이것은 이준석 대표가 잘했다기보다는 지역구도가 허물어지고 있는 증거예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경남에서 경북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보다 훨씬 많은 득표를 했거든요. 지역구도가 이렇게 해체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잘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준석 대표가 흑산도에 선거 유세차를 갖고 왔어요. 저는 그때 크게 비판을 했는데 뭐 마치 노무현 대통령을 연상하듯이 그렇게 갔었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구도를 해체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 거고요.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이 언제 뭐 흑산도에 선거 유세차 들어간 적이 있냐 이런 말을 하면서 흑산도에 들어갔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 선거 유세차가 흑산도에 들어갔던 사실을 제가 밝혀가지고 굉장히 창피를 당했던 이준석 대표인데 그렇게 이준석 대표는 갈등을 통해서 표를 소구하고 있어요. 지역구도를 해체하는 일은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희망을 보여주면서 해체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여러분들께 해준 게 뭐냐? 민주당의 유세차가 호남 그 흑산도에 들어간 적이 있냐? 이런 비판을 통해서 조롱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표를 소구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우리 정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 굉장히 망국적인 정치라고 보고요. 30대 당대표의 출연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우리 정치사에 네. 보수당의 젊은 당대표가 출연한 것은 긍정적인데 그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시선은 인수위 면면에 쏠리고 있습니다. 인수위원장직에 안철수 대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윤 당선인과 안 대표가 도시락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회동 후 안 대표가 인사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안 대표 역할과 행보에 대해서 두 분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의원님. 그 이제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대표가 간다는 얘기가 좀 유력하게 점쳐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때도 공동정부를 구성한다, 인수위부터 같이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뭐 예상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가 당시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국면에서 했던 소리가 뭐냐면 어떤 행정 경험의 부족을 이야기했거든요. 본인이 행정 경험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저는 그것이 이제 행정부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로 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교육에 관한 좀 깊은 통찰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위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 아닙니까? 과학기술과 교육은 굉장히 핵심적인 두 네.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아마 안철수 후보가 좀 적극적인 인사들을 추천하고 또 구성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전 후보가 단일화를 하고 인수위원장을 이렇게 맡기로 한 이야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사실. 근데 다만 단일화 과정 속에서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뭐 총리라는 이야기도 있고 장관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몇 개의 장관 자리를 추천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면 합의를 통한 단일화를 한 만큼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정말 아름다운 단일화, 경선을 통한 단일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 단일화가 됐을 때의 결과와는 사뭇 다를 걸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조차 호남에 가서 윤석열 후보 찍으면 나중에 손가락 자르고 싶을 심정일 것이다 라고 밝힌 만큼 너무 기계적인 단일화고 인수위원장이다. 물론 이런 포장을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는 1년, 2년 안에 윤석열 정부와는 좀 거리가 멀어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 상황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죠. 당 지도부가 이제 총사퇴를 했고 윤호중 비대위 체제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선거 패배가 지난 4.7 재보선 이후에 지금 2연속 패배인데 당장 또 그 6월 1일 지방선거를 이제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쇄신이 가능할지 또 쇄신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용훈 위원장님부터 들어볼까요? 민주당이 양당제 체제에서 굉장히 득을 본 것도 많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다당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사안들, 정책들, 공약들을 많이 냈고요. 이것들을 실현함으로써 쇄신을 좀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고 봐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도 1,600만 표의 엄청난 표를 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도 필요하고요. 민주당의 쇄신이라는 것은 결국 과거에 대한 단절이라고 봐요. 민주당이 부동산 집값 상승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 172석이잖아요. 지금 그 의석수로 좀 다양한 개혁 과제들을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 민주당의 기조랑 이재명 후보 전 후보의 기조가 조금 달랐습니다. 특히 뭐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많이 했었죠. 전임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많이 했었고요. 사실 이제 그런 데서 얻어지는 성찰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통령 후보도 문제점이 있다고 했던 것을 사실 민주당의 180석의 의원들이 무차별적으로 밀어붙인 게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악법이라고 평가가 돼 있고 그것이 전월세를 너무 많이 올렸다, 부동산 값을 너무 악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던 건데 민주당 내에서 자성이 계속 없었다가 사실 이재명 후보가 그걸 들고 나오면서부터 민주당도 거기에 기조에 조금 발맞춰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지난 2년 동안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로 했던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개혁 입법 가운데서 국민들이 이거 좀 아니다 싶은 것들을 이제 와서 전면적으로 뒤집어야 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몇몇 인사들이 지금 사퇴를 하고 뭐 인적 쇄신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좀 적극적인 이런 어떤 입법에 대한 반성, 기존의 이제 기조에 대한 전체적 성찰이 있지 않으면 국민들은 쇄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앞에도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또 협치를 해 나가야 하는데요. 앞으로 여야 관계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또 협치를 위한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청년 정치인으로서 윤석열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 그렇죠. 이제 우리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협치가 뭐 내가 좋으면 하고 뭐 싫으면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이제는 아예 당위의 문제가 됐고 협치를 하지 않으면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협치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저는 협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윤석열 후보에게 바라는 점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그럼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냐를 면밀하게 봐야 될 거고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가 넘는다고 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거의 90%까지 육박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는 그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어떤 개혁 과제들을 해놨냐,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국민들이 불편해하시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방치했던 게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허니문 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든 임기 초반에 이제 그런 허니문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못했던 개혁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먼저 신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박빙의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면 허니문은 미약할 거라고 보고요. 뭐 한 50% 내외의 그런 지지율을 얻기 때문에 개혁이라고 본인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과제들을 수행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필요한 것은 협치죠. 172석의 거대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입법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는 과제를 안고 있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선인께서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민주당은 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좀 철저한 검증,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차기 정부가 어떻게 구성될지를 좀 비판하면서 견제하는 모습도 견제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청년마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2030 청년 세대 표심, 그리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전국 상황과 앞으로 정치권의 과제까지 살펴보면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부터는 기다리던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곳곳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겠는데요. 밤에 수도권과 강원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엔 전국으로 이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